자, 14번 문제하고 17번 문제를 보면 이익잉여금에 나타나는 변화가 다른 하나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배당건설 이자 상각이라든지 현금 배당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주식할인 발행 차금 상각, 요 세 가지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셔야 되겠고, 임의적립금의 적립은 처분이 아니라 별도의 적립이다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17번에 물어보고 있는 게 똑같은 거죠. 배당건설이자 상각액의 회계 처리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익잉여금의 처분, 이렇게 답을 찾아야 되겠죠. 17번에. 자, 그 다음에 그 18번 문제 봅니다. 이익잉여금의 구성 항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뭐 금방 찾겠죠. 자,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은 이익잉여금 문제가 아니라 뭐다? 기타 포괄 손익 유계액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그 21번 문제를 보셔야 되겠죠. 중심으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일단 1번 보니까 주식을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발행한 경우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매기 균등액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본의 차감적 평가 계정 옳은 표현이죠. 자, 근데 일종의 선급이자, 이게 뭐 선급이자의 성격은 아니죠. 자, 그 정도로 보게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제 우리 수익,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과목들이죠. 자, 그게 이제 31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기업 회계기준상 수익의 인식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자연증가, 완성, 현금 입금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 회계 원리를 공부하면서도 등장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진행 기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그 특히 뭐 그 건설형 공사 계약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진행률을 주로 적용하니까 진행 기준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자, 2번 문제를 봅니다. 청운상회는 해전상회의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서 상품 25만원을 적송하고 운임 3천원을 지급했는데, 자, 그러면 일단 현금 3천원 지급하고 재고로 있던 거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매입 25만원 대변 현금 3천원 이렇게 나왔는데 차변을 뭐 나와야 될까요? 적송품 25만 3천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4번 문제 봅니다. 원가 50만원의 상품을 할부 가격 70만원에 10개월 할부로 판매한 후 2회분 회수 후에 결산일이 도래했다. 자, 이건 뭐 단기로 하게 되니까, 우리가 단기로 봐야 되니까 단기 수익으로 인식할 매출액은 70만원이 됩니다. 자, 이걸 이제 비교해서 알아둬야 될 게 5번 문제하고 비교해서 알아둬야 되겠죠. 5번 문제. 자, 중소기업인 해전상에는 원가 500만원의 상품을 할부 가격 700만원, 현금 판매 가격 600만원에 10년 할부로 판매한 후 1회분 회수 후 결산일이 도래했다. 그래서 단기 수익으로 인식할 거, 요거는 이제 10년이니까 장기 할부니까 우리가 회수하기로 한 날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70만원입니다. 자, 6번 문제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경기 상회로부터 상품 500만원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화물 상환증을 받았으나 상품은 이달 말에 도착할 예정인 경우 올바른 붕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올바른 붕괴는 이제 아직 도착하지 않았죠. 미착 상품 500만원,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금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붕괴를 해주면 되겠죠. 자, 7번 문제. 이것도 뭐 매출의 수익 인식 기준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거 뭐겠습니까? 회수 기준이 되겠죠. 회수 기준. 뭐 그러니까 보수적이라는 것은 수익을 빨리 인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수익을 빨리 인식하지 않는 게 회수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청운건설은 45만원의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공사는 2017년에 시작해서 2019년 중에 완성했다. 이 공사와 관련한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2017년, 18년, 2019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 2017년에 인식해야 돼. 지금 자, 문제를 잘 보세요. 이익을 인식하라는 게 수익이 아니라 이익을 인식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45만원 건설공사 계약. 자, 이게 도급 금액이죠. 도급 금액이고 지금 공사비 실제 공가 발생 20만원이고 추가 발생 예정이 10만원이죠. 30만원 중에 20만원이니까 3분의 2가 진행이 된 거죠. 자, 그럼 수익은 얼마다? 30만원이 수익이 되겠죠. 자, 그럼 실제 원가 발생은 20만원이니까 10만원이 뭐가 된다? 이익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9번 같은 경우는 뻔한 얘기인데, 진행기준 적용 시 공사 이익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자, 금방 위에서 우리가 계산했지만 공사 계약금액 들어가야 되겠죠. 도급 금액. 그 다음에 총공사 예정원가, 분모에 들어가야 되겠죠. 단기 발생한 총 공사원가, 분자에 들어가야 되겠죠. 단기 중도금 수령액은 뭐 의미 없는 겁니다. 일단 요거는 필요가 없는 거고. 자, 그 11번 문제 봅니다. 회계 변경 사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업 회계 기준상 회계 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게 변경 사유에 해당이 되죠. 기업 환경의 중대한 변화 또는 새로운 정보에 의하여 기관 손익의 배분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계 변경 사유입니다. 회계 규정 등에서 새로운 회계 처리 기준을 채택한 경우 맞습니다. 자, 근데 4번 보면 이익 줄이고자 회계 변경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자, 13번 이론 문제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자, 1번 회계 기준 등에서 새로운 회계 기준 처리 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 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그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오류 수정이 아니다. 그렇죠. 이거는 새로운 회계 처리 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 처리 기준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그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오류 수정이 아니죠. 새로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또는 추가적인 정보나 경험에 기초해서 과거의 추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기 오류 수정 손익에 포함하지 않죠. 자, 회계 정보와 추정 사항이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추정이었지만 차후에 새로운 사실에 의해서 부정확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회계 추정 변경이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회계 원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회계 원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으로 변경되었다 하는 것은 이건 오류 수정이 되겠죠. 4번 틀렸다 하는 거죠. 자, 14번 같은 경우에 회계 변경에 대한 회계 처리를 전진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저해되는 회계 정보의 질적 속성은 해서 뭐가 됩니까? 비교 가능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다음 중 수익 인식 시점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위탁 상품은 수탁자가 매출 시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일반적으로 상품 판매 행위가 있는 날이 수익 인식 시점이고, 시용품은 구매자가 매입 의사 표시를 한 날이 수익 인식 시점이고, 할부 판매는 할부금이 수취되는 날을 수익 인식 시점으로 한다. 자, 이거 틀렸죠. 4번. 이게 틀렸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8번 보면 수익과 이득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1번에 주된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주된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을 봐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1번 보죠. 진행 기준에 의해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단기 발생 공사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 자, 일단 단기 발생 공사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사 원가로 해서 포괄 손익계산서에 계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4번 뭐 뻔한 이야기인데, 포괄 손익계산서의 단계별 구분 이익 중 마지막으로 표시되는 이익은 최종적으로 단기 순이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5번 회계 변경에 대한 바람직한 회계 처리 전진법이 되겠죠. 자, 27번은 포괄주의, 단기업적주의 뭐 비교하는 거였는데, 포괄주의 주장 근거로 부적절하다는 얘기는 단기업적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단기업적주의는 5번의 기업의 경영 효율, 성과의 측정, 이 부분은 단기업적주의에 해당이 되고, 다음 1번 기업의 이익 조작 가능성 배제, 장기적인 이익 창출 능력의 평가, 배당 가능 이익의 계산, 경상 항목, 비경상 항목 구분의 모호함, 이런 것들은 뭐 주장 근거라기보다는 4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호하다 이런 거는 포괄주의에 있어 가지고 어떤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자, 28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의 원칙에 따라 비용화되는 것은 뭐 이렇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이야기 나오면 여러분들이 먼저 떠올려야 될 게 뭐다? 감가상각비가 되겠죠. 감가상각비가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없네요. 감가상각비가. 자, 없으니까 뭐가 된다? 보험료가 되겠죠. 자, 30번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학적 이익 개념과 회계학적 이익 개념, 뭐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요 한 문제를 통해서 경제학적 이익 개념과 회계학적 이익 개념을 정리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했죠.
자, 잘못된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경제학적 이익은 미래지향적이며 회계학적 이익은 과거지향적이다. 그렇죠. 회계학적 이익이라는 것은 과거 발생한 거래를 회계 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거니까. 그렇죠. 2번 경제학적 이익은 직접평가법에 의하며 회계학적 이익은 거래접근법에 의한다. 3번 맞죠? 2번 맞고 그 다음에 3번 경제학적 이익은 이익의 원천을 알 수 있으며 경제학적 이익은 원천을 알 수 없죠. 회계학적 이익은 화폐가치의 변동을 고려한다. 거꾸로 됐죠. 회계학적 이익에 이익의 원천을 알 수 있고 경제학적 이익은 화폐가치의 변동을 고려하는 거죠. 4번 경제학적 이익은 실질적 이익 개념이나 측정이 곤란하며 그렇죠. 회계학적 이익은 회계 이익 개념이다. 화폐 이익 개념이다. 자, 경제학적 이익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회계학적 이익은 객관성을 갖고 있다 하는 거죠. 옳은 표현이다. 나머지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는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산을 지금 5번 같은 경우에 정기의 매출 채권을 미수금으로 계산했다. 자, 이건 둘 다 자산이죠. 매출 채권, 미수금, 둘 다 자산, 채권에 해당하는 거죠. 다만 미수금이라는 것은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 없는 부분이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책 분량이 작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을 했는데, 둘째 시간에 끊기가 조금 그렇다 보니 우리가 그냥 한번 쓱 우리 책을 전체적으로 177페이지부터 한번 쭉 보죠. 자, 비유동자산의 유형자산 개념 해가지고 유형자산이 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형자산이라는 게 형체가 있는 물적 자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여러분들도 책 다 외우겠다, 그죠? 이제 형체가 있는 물적 자산이다. 그래서 여기서 유형자산이라는 거는 형체가 있지만은 어떻게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또 뭐가 판매 목적이 아닌 경영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자산이라고 하죠. 유형자산은. 자, 그래서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기계 장치 이런 것들이 유형자산의 대표적인 항목이 될 거고. 또 우리가 유형자산을 크게 분류를 하게 되면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은 3번 감모삼각자산까지 나와 있는데 그거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고 삼각이 되는 자산이다, 삼각이 되지 않는 자산이다.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주면 되겠죠. 자, 보통 이제 미삼각 자산이라 한다면, 삼각이 되지 않는 자산이라 한다면 토지가 대표적인 유형자산의 미삼각 자산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감가상각 자산은 대표적으로 건물, 비품 이런 구축물 다 해당이 되겠죠. 자, 항상 어떤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재고자산도 마찬가지지만 179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취득원가 개념이 등장하죠. 항상 우리가 이제 취득원가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면 뭘 계산을 해야 됩니까? 취득원가를 잡을 때에는 해당 자산 매입원가에다가 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것을 취득원가로 잡는다. 취득원가라는 것은 결국에 장부에 반영하는 원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죠? 자, 이때 이제 취득원가를 잡을 때 매입에 의해서 취득을 할 수도 있고 자가 제조에 의해서 취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때에 따라서 다른데 또 여기서 등장하는 거 180페이지에 그 자가 제조에 의한 취득에서 맨 마지막 줄에 금융비용의 자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된다? 차입원가의 자본화, 차입원가의 자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 차입원가라는 것은 결국에 이자를 말하는 거죠. 이자.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자산을 건설하기 위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대규모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한다. 자, 그러한 이자를 우리가 차입원가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차입원가의 자본화 부분을 잘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식 발행에 의한 취득이라든지 증여 무상 취득도 있을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매입에 의한 취득과 자가 제조에 의한 취득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2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교환에 의한 취득 일괄 구입한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분할 거는 6번에 일괄 구입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구분한다? 공정가치 개념으로 구분을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84페이지에 중요한 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개념이 등장하는데 자, 자본적 지출 개념은 뭐다? 어떠한 지출을 함으로 인해서 내용연수가 연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해당 자산의 실질적 가치가 증가되는 경우를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185페이지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두 가지를 비교를 해 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잘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박산의 기준을 186페이지로 가게 되면 감가상각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실무적으로 감가상각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아두면 된다. 정액법과 정률법 요 두 가지 정확하게 알아두면 되겠고, 교재에 나와 있듯이 감가상각비를 결정하는 요소에 있어서는 취득 원가, 잔존가액, 내용연수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요소다 하는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감가상각과 관련된 회계처리 191페이지를 보게 되면 실무적으로 간접법을 적용한다는 거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다. 특별히 유의해야 될 것은 192페이지로 가게 되면 기준구입자산의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기준구입자산의 감가상각은 결국에 월할 계산을 하라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 회계처리 중요한 부분이죠. 193페이지에 유형자산의 처분. 처분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해당 자산이 처분되었을 때 해당 자산과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제거되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것이 뭐가 된다? 장부가액이고, 결국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은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를 해서 그 차이가 발생하는 게 이익이냐 손실이냐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해두면 되겠죠. 재평가 부분이 있는데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195페이지에 나오는 재평가 같은 경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의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비유동자산 두 번째 투자자산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투자자산도 여기서는 뭐 유가증권 부분이 투자자산으로 나오는 게 있죠. 뭐 주식에 대한 투자, 채권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시장성이 있으면 단기매매증권이고 시장성이 없으면 매도관행증권으로 분류하는데, 만일에 시장성이 없으면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 의사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분류한다? 만기보유증권이라고 분류한다 했었죠. 자, 취득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지만 발행자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 저 부채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사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장기금융상품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자, 220페이지에 우리가 부채에서도 살펴본 부분이지만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는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이연법인세까지는 잘 몰라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살펴본다면 법인세법을 어느 정도, 특히 법인세법에 있어가지고 소득처분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연법인세 부분을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연법인세는 뭐 깊이 있게 볼 필요는 없다. 자, 223페이지로 가게 되면 무형자산이 등장합니다. 무형자산의 종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영어권이고, 무형자산의 상각은 일반 유형자산의 상각과는 다르게 간접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직접법을 적용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7페이지로 가서 산업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이런 것도 종류만 알아두면 됩니다. 종류만 알아두면 되고, 자, 넘어갑니다. 자, 243페이지로 가게 되면 이제 부채와 관련해서 240페이지죠. 39페이지 부채. 뭐 부채라는 것은 그냥 한 단어로 표시한다면 우리가 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뭘 기준으로 계산한다? 결산일 시점으로, 결산일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이내 도래하느냐 도래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241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우발채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는 242페이지에 가보게 되면 부채성 충당금과 평가성 충당금이 나옵니다. 자, 우선 평가성 충당금이라는 거, 대손 충당금이나 감가상각 누계액, 뭐 누계액 같은 게 감가상각 누계액은 빼버리고, 자, 그건 충당금이 아니니까. 대손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왜 평가성이라는 표현이 붙는다? 평가성이라는 것은 해당 매출 채권을 매출 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는 거죠. 자, 근데 부채성 충당금이라는 것은 아직 그 부채를 상환할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채로 적립을 시켜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굳이 또 우발부채와 충당부채 상대적으로 중요하진 않지만 우발부채, 자, 충당부채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해서 24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발생 가능성이 높으냐 낮으냐 또는 금액의 추정 가능성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가지고 구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 243페이지에 가게 되면 비유동부채. 일단 우리가 결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 상환 시점이 도래하느냐 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유동, 비유동을 구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비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 시점이 도래하는 것인데 246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비유동부채 중에서 사채의 개념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상당히 중요한데 사채의 발행가액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248페이지에 액면 발행이다, 할인 발행이다, 할증 발행이다. 자, 요것은 왜 할인 발행을 하고 왜 어떤 경우에 할증 발행을 하는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회계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사채의 현재가치, 우리가 사채의 원금의 현재가치, 발행가액은 원금의 현재가치와 이자의 현재가치, 이자는 연금 형태로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이자의 현재가치를 이자의 현가와 원금의 현가를 계산을 해서 그것을 합한 금액이 사채의 발행가액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자본회계입니다. 자본에 의해서 자본거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271페이지에 또 기억해야 될 거 반드시 주식과 사채를 비교를 해 놓았죠. 자,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주식은 말 그대로 우리 회사의 어떤 경영권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채라는 것은 사채를 취득한 자 입장에서는 채권자 입장이 되는 거죠. 채권자 입장이니까 뭐가 된다? 그냥 우리 입장에서 부채가 되고 경영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실질적, 형식적 이런 부분 기억해야 되겠죠. 실질적 증자, 형식적 증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실질적 증자, 형식적 증자. 자, 이것은 뭐와 차이다? 실질적 증자라는 것은 실질적 증자, 현금이 유입이 있는 상태에서 자본금이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형식적 증자라는 것은 자본금의 유입이 없이 자본 내에서 자본 항목들의 어떤 변동을 가져오면서 그러니까 총 자본 자체는 변동이 없죠. 단지 자본금만 변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형식적 증자라 이야기를 한다. 자기주식과 감자 쪽에서는 자기주식의 개념, 뭐죠? 이거는 자기주식은 기본적으로 발행회사가 매입 소각하거나 재발행할 목적으로 재취득한 주식을 자기주식이라고 하는데, 자, 이건 뭐 회계상 자기주식의 개념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 현장에서 이제 뭐 자기주식의 개념을 보게 되면, 자, 사실상 이 자기주식이 세법상 복잡한 문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일에 여러분들이 취업한 회사에서 이제 그런 게 확인이 된다면 상당히 이제 조금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뒤에 이제 실질적 감자, 형식적 감자, 즉 앞에서 지금 273페이지에 박스로, 표로 비교를 한 거, 그 다음에 감자도 275페이지에 표로 비교를 한 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조정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쪽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282페이지에 종류에서 대표적으로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항목에 들어간다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수익과 관련해 가지고 수익, 비용, 순이익, 이 본 교재에서는 손익, 포괄 손익 계산서에 들어가는 수익, 비용하고 순이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버렸는데, 297페이지에 나오는 하단에 수익과 수익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 여러분들이 298페이지에 넘어가면 문제에서도 봤었지만은 재화의 판매로 인한 매출 수익 인식 있죠. 이런 정도가 조금 중요한 것이고, 300페이지에 가게 되면 발생주의와 실현주의 나오죠. 이것도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는 겁니다. 비용인식 기준입니다. 302페이지에 가게 되면 인식과 측정에서 현행원가, 역사적 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나중에 적용을 할 때는 뭐만 알면 돼요? 역사적 원가만 알면 됩니다. 자, 비용의 인식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진다. 직접적 대응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그리고 즉시 비용화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익의 측정에 있어서 305페이지죠. 자본유지접근법과 거래접근법이 나오는데, 자본유지접근법은 말 그대로 기말에 얼마만큼의 자본이 있었냐를 가지고 기초자본과 비교를 해서 그것이 증가를 했으면 당기순이익을 가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 한다면 당기순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거래접근법은 뭐와 뭐를 비교한다? 수익과 비용을 비교를 해서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그것을 당기순이익으로 한다는 거죠.
306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이익의 보고에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나오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계학에서는 발생주의가 원칙이죠. 다만 여러분들이 작성할 일은 없지만 현금 흐름표를 작성을 했을 때 적용이 되는 것이 결국에 현금주의 방식에 입각해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자, 회계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과 회계 정책의 변경이 있는데, 자,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정책 변경은 소급법을 적용을 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고, 정당한 회계 변경, 정당한 회계 변경보다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정당하지 못한 회계 변경을 알아둬야 되겠죠. 뭐다? 이익 조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회계 오류를 수정했을 때 우리가 전기 오류 수정 손익 계정을 쓴다 하는 거 잘 알아두면 되겠고, 우리가 학기 초에 시작할 때 어떤 PPT 화면을 봤는데 다음 시간은 마지막으로 PPT 화면을 보면서 최종 정리를 하죠.